자, 이제 5주차 강의죠. 이성적 인간 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이성적 인간 그 지난주 강의를 한번 잠깐 보면요. 우리가 조금 그 어떤 그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제가 이성적 인간을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예를 들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라톤은 그 이성적 인간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똑똑한 인간과 현명한 인간의 유기적인 연관관계 속에서 파악을 했다. 최소한 그 인간이 이성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수학에서 증명될 수 있고,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도 당연히 증명될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삶과 실천적인 삶의 밀접한 연관성에 염두에 두고 그런 이성적인 인간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펼쳐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대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체계성과 헌신성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특히 플라톤의 사상에서 굉장히 그것이 이제 눈에 띄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플라톤의 이성적 인간의 핵심을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봤는데요. 우리가 드는 가장 큰 의문은 이런 겁니다. 진리를 미리 깨달은 성각자는 과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선도해야 될 사명이 과연 있는 것인가? 성각자의 사명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는 진리를 깨우치고 그 깨우치고 이후에 진리를 깨우친 이후의 삶도 그렇게 그만큼 중요한 것인가? 너무 그것은 일종의 강요 아닌가? 우리가 한번 이런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였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 성균관이었죠. 이 성균관 대학의 본관에 해당되는 건물이 명륜당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명륜동에 성균관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죠. 바로 이 명륜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람의 관계를 밝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륜당이라고 했었을 때는 사람의 관계를 밝히는 교실, 이게 아마 명륜당의 원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공부의,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 자신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차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선조의 어떤 그런 해안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제대로 밝혀야만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일종의 어떤 배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이 바로 우리는 명륜당이라는 단어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정말 중요한 작품이고 고전적인 작품이죠. 주인공 오이디푸스 왕의 많은 영웅적인 면모가 나타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오이디푸스 왕의 영웅적 면모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특히 도입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오이디푸스 왕의 도입 부분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테바이에 엄청난 재앙이 들어서 테바이의 시민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왕,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탄원을 벌이는 것부터 시작하죠. 우리들의 이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좀 구해달라. 당신은 현명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고통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면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을 빨리 좀 면케해달라. 그랬을 때 오이디푸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당신들 각자의 고통만 지고 있지만 나는, 오이디푸스 왕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고통,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통, 그리고 국가 전체의 고통을 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은 이렇게 짓눌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어떤 고전적인 영웅의 그 면모가 나타나고 있죠. 개인의 운명과 공동체의 운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 어떤 그 암시가
그 오이디푸스 왕의 그 언급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질서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플라톤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번 강의 때 한번 살펴보겠지만, 고전적인 질서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그 어떤 집단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것이 철저하게 고립된 나 자신만을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아마 이런 이런 물음들이 어떤 고전적인 질서 혹은 고전적인 윤리의 굉장히 커다란 특징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이 인간은 원래 이런 이성적인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원래 인간은 이성적인 인간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 이성적인 질서의 삶, 이성적 인간으로서의 삶은 어떤 한 인간의 개인적인 삶의 국면뿐만 아니라 어쨌든 타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고, 그것이 어쨌든 공동체적인 삶에 투영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전개 과정이 바로 이런 고전적인 질서 안에서 잘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연 정말 성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인가? 왜 이성적 인간은 그렇게 타인을 고려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어떤 실천적인 삶이 강조되느냐? 이런 맥락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수업은 일단 정의라는 덕목인데요. 왜 갑자기 플라톤의 이성적 인간을 이야기하면서 정의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되는지, 이걸 한번 도입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플라톤에게서의 이 정의라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국가적인 정의와 개인의 정의를 한번 나눠서 한번 보고, 또 그 둘 간의 연관성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라톤의 철학을 이렇게 다루는 데 있어서 빠질 수가 없는 바로 이 철인왕과 이상국가, 그리고 여기에 바로 또 결국은 이성적 인간의 어떤 특징들이 바로 이 이상국가론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오늘 수업의 후반부에는 바로 이상국가와 철인왕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요. 마지막으로 플라톤의 이성적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란 무엇인가? 갑자기 이렇게 표를 제가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특징적인 게 어떤 겁니까?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신체와 그리고 국가의 계급과 그리고 덕목, 이렇게 이제 항목이 구성되어 있는데 철저하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이게 뭔가 플라톤은 이것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인간의 영혼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영혼의 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성적인 부분, 그리고 기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욕망적인 부분, 이렇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의 영혼을 구분할 때 이런 구분법보다 그냥 조금 단순화하면 어떤 겁니까? 인간의 영혼에는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단순화시키는데요. 플라톤은 어쨌든 정교하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데, 사실 이 구분법은 그렇게 낯선 구분법은 아닙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보면 어때요? 지정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지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정서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 인간에 있어서 인간 영혼의 어떤 지정의적인 측면,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그것이 대응하는 관계가 비슷해 보죠. 아마 이성적인 부분이 지적인 측면, 지성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정서적인 측면이 아마 욕망적인 부분과 연관이 된다면, 기계라는 말 자체, 플라톤에 있어서 기계는 아마 의지와 연관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정의,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해해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영혼에는 이렇게 이성적인 측면과 기계적인 측면과 욕망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영혼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 영혼이 갖고 있는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을 때, 그래서
어떤 탁월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탁월한 상태를 플라톤은 덕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영혼 가운데서 이성적인 측면을 온전히 발휘했었을 때 나오는 탁월한 상태가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영혼 가운데 기계적인 측면을 온전히 발휘했었을 때 나오는 탁월한 상태가 용기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욕망적인 부분을 제대로 실현했을 때, 온전히 실현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절제라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덕목이라는 말, 이 말이 이제 그래서 우리는 플라톤의 네 가지 덕목이다 그러는데 여기 딱 보니까 뭐예요? 세 가지 덕목밖에 없고 제목은 정의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조금 궁금증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자아낼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분명히 네 가지 덕목을 이야기했는데 왜 세 가지 덕목밖에 없을까? 그리고 도대체 플라톤은 정의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금 잠깐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 전에 먼저 정의 부분 말고 탁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덕, 예, 한번 보시죠. 자, 덕이란 말인데요. 영어로는 virtue라는 말입니다. 덕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개념인데 어떤 기능적인 탁월성, 뛰어남, 엑설런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이 아레테라는 말에 도덕적인 성격을 부여해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 아레테라는 개념에 어떤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죠. 개념적인 측면에서. 자, 아레테,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 사람들을 이것을 비로투스라고 부릅니다. 비로투스. 그리고 지금 영어로는 우리가 보통 덕이라고 했었을 때 버추라고 부르죠. 라틴어식의 이제 어원이 영어겠죠. 비루투스가 이제 버추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단순히 어떤 일종의 도덕적인 의미의 덕스럽다 이런 덕도 의미하지만 원래 의미는 뭐였어요? 탁월성이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다. 예를 들자면 제가 배의 선장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선장으로서 배를 제대로 조종하고 어떤 그런 항해를 나갔을 때 탁월하게 지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솔력, 이게 바로 선장이 갖고 있는 어떤 일종의 아레테죠. 그러니까 뭐 선장의 아레테, 목수의 아레테, 각각의 어떤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면 그게 아레테인 거죠. 그래서 비루투스라는 말 자체가, 아레테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버추라는 말도 쓰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엑설런스라는 말을 씁니다. 엑설런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의미겠죠. 기능적인 탁월성, 그리고 조금 거기에다가 도덕적인 측면까지 있으면 이게 이제 버추 이렇게 되죠. 그런데 플라톤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인간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측면이 제대로 자기 기능을 발휘했을 때 나오는 탁월함, 이거를 아레테로 봤죠. 지혜라는 아레테로 봤죠. 그리고 기계라는 측면에서 인간 영혼에 있어서 기계라는 측면, 이때 이 기계는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사유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추진력, 이게 일종의 기계입니다. 여러분을 보통 용기 있는 사람 하면 뭐죠? 용기 있는 사람? 머릿속으로 내가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을 그냥 그리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죠.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플라톤에 있어서의 기계는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머릿속으로 이성적인 사유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추진력, 이게 바로 일종의 기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플라톤은 바로 이 기계라는 덕목을 온전히 실행해야 할 계급을 군인으로 받고, 만약에 그 군인이 제대로 자기의 어떤 기능을 온전히 발휘했었을 때 나오는 덕목을 용기라고 본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요. 어쨌든 아레테라는 말은 이렇게 어떤
기능의 탁월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도덕적인 의미의 덕,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어에 아가토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가토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 유능함이란 뜻입니다. 유능함. 유능하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또 다른 뜻은 선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아가토스한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가 일종의 아레테인 거죠. 그러니까 아레테는 일종의 최상급이 되는 거야. 아가토스는 뭐예요? 유용함이야. 그 유용함의 최대치는 뭐예요? 일종의 탁월함이 되겠죠. 아가토스가 일종의 선이라고 한다면 뭐야? 그 선의 최대치를 발휘했었을 때 그게 일종의 덕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이런 아가토스라는 말에 원래는 이게 유능함이라는 단어인데 거기에다가 도덕적인 의미를 붙여서 선이라는 단어 그리고 아레테라는 말도 어떤 기능적인 탁월성인데 거기에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덕 이렇게 이제 붙이면서 이 아레테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조금 좀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이렇게 굳어지게 됐죠. 저는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항상 이제 언급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키아벨리 아시죠? 마키아벨리에 보면은 군주론, 유명한 저작 군주론에 보면은 요 단어가 나옵니다. 이탈리아 말로 요 비루투스는 비루투죠. 이탈리아 말로는 비루투입니다. 보통 우리 이 비루투를 역량 이렇게 많이 번역들 하더라고요. 역량. 그러니까 아주 비루투스, 역량. 뭐 탁월성 다 비슷비슷하게 연관되죠.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군주가 성공하기 위해선 그리고 한 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한 가지 요소가 바로 이 비루투다. 역량이다. 또 하나의 요소는 포르투나다. 포르투나. 운명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fortune입니다. 운명. 마키아벨리는 이 포르투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명은 항상 보면은 아주 정말 뭐라고 그러나 변화무쌍하다. 평상시에 강물은 굉장히 평온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한번 홍수가 나서 그 홍수가 났었을 때 그 강물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듯이 이렇게 아주 변화무쌍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포르투나다. 만약에 이 포르투나가 자기 자신에게 닥쳐왔었을 때, 이른바 운명이 닥쳐왔었을 때 자신의 역량이 있다고 했다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운명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힘, 역량을 갖고 있다면 그 개인은 성공할 수 있다. 한 국가가 포르투나가 한 국가에 닥쳐왔었을 때 그 국가의 역량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그 국가는 성공할 수 있다. 한 개인이나 국가에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으로서 바로 이 비루투스, 뭐 아레테, 엑설런스, 비루투 뭐 다 연관되는 단어죠. 우리 보통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바로 그러면 그 기회를 우리는 포르투나로 연관해서 볼 수 있고 준비된 자 이것을 우리는 비루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준비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없다면 성공하기가 어렵겠죠. 그 반대로 어떻습니까? 기회는 찾아왔는데 내 역량이 부족하다면 그것도 성공할 수 없겠죠. 바로 포르투나와 비루투의 절묘한 결합.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충분히 이제 가능성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바로 그 가능성을 우리는 제대로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레테라는 말은 일종의 기능적인 탁월성과 도덕적인 의미 이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는데 플라톤이 생각했던 바로 지혜, 용기, 절제 그리고 아직 표에 나타나지 않는 정의 이 네 가지가 다 일종의 아레테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정의는 어디 있을까요? 이제부터 제가 정의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플라톤은 정의를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일단 먼저 이쪽 측면입니다. 인간 영혼에는
이렇게 기능적으로 봤었을 때 이성적인 부분과 기계적인 측면과 욕망적인 측면이 있는데 각각의 영혼이 자기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해서 영혼이 일종의 질서가 잡힐 때 영혼이 파동이 일지 않고 잘 이렇게 조화로운 상태에 있을 때 이때 정의가 실현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개인의 정의는 뭐예요? 인간 영혼이 아주 조화를 이룰 때 이게 바로 개인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의라는 것은 어떤 특정 영역의 기능이 온전히 발휘한 게 아니라 각각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해서 그것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때 그게 정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체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머리와 가슴과 배,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각각의 신체 기능이 온전히 발휘해서 우리가 일종의 건강할 때, 그럴 때 신체적으로 한 인간이 정의롭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건강성이 곧 뭐예요? 정의죠. 영혼의 건강성, 정의죠. 이게 바로 신체와 영혼이 건강할 때 한 개인은 정의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는 거죠. 영혼과 신체가 온전히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플라톤은 그것을 정의롭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가의 정의는 어떤가요? 국가의 정의는 플라톤은 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영혼에서 이성적인 부분, 신체로 보자면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국가로 본다면 아마 이것은 통치계급을 의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 영혼의 기계적인 부분과 신체에서의 가슴 부분은 우리 국가에서 보자면 군인계급에 속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영혼의 욕망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은 우리 신체로 따지면 배에 해당될 것이고 바로 이것을 국가로 연관시켜 본다면 아마 생산자 계급에 속할 것이다. 제가 아마 여기 교환에다가 생산자 계급을 이야기했었죠. 아주 포괄적인 의미의 계층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국가의 각각의 계급이 자기의 신분에 맞게 제대로 어떤 국가 안에서 자신의 신분에 맞게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고 생활했었을 때 한 국가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돌아갈 때, 잘 돌아갈 때, 이럴 때 국가의 정의가 실현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어느 한 특정 부분이 제대로 돌아갈 때 의미하는 어떤 부분의 탁월성이 아니라 전체적인 탁월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때 이 전체는 인간 영혼의 전체가 될 수도 있겠고 인간 신체 전체도 될 수 있겠고요. 국가 전체가 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정의는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탁월성이고 이렇게 지혜, 용기, 절제는 어떤 부분의 탁월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플라톤에 있어서 네 가지 덕목 간의 그 관계가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구도가 잡히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를 한번 또 보죠. 도대체 플라톤의 정의는 플라톤의 사상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아까 도표해 봤을 때는 영혼의 건강성, 신체의 건강성, 또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의롭다라고 봤는데 또 다양한 부분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정의라는 것은 원래 의미가 평등하다, 공정하다, 자기 자신의 것을 제대로 몫을 소유하다, 분배적인 정의와 많이 연관돼 있겠죠. 원래 이런 일상적인 의미고요. 그 다음에 플라톤의 정의라는 부분을 우리가 굳이 영어로 보자면 조금 저스티스라는 말보다는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올바름, righteousness 이런 쪽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문맥에 더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 정체의 첫 챕터인 올바름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도 물론 뭐 정의란 무엇인가라도 볼 수 있죠. 이럴 때 바로 이런 righteousness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도덕성, 또 적절한 어떤 적절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특히 플라톤은 이렇게 정의를 기능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그 기능적인 탁월성, 요 증거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덕, 그래서 정의는 덕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도 바로 플라톤은 항상 이렇게 기능적인 관점에서 많이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플라톤의 정의를 덕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정의라는 말을 봤죠. 이때 이 정의는 우리가 이제 이성적인 인간을 이야기하면서도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서 이제 정의라는 덕목을 봤는데요. 일단 한번 국가적인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구성원, 즉 시민이 각자의 소임을 하는 것이 일종의 국가의 정의다. 정의는 국가의 탁월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지혜, 용기, 절제와 함께 작동하지만 그 기여도와 중요성이 가장 크다. 일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죠. 관제탑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정의겠죠. 왜? 정의는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탁월성이고 지혜, 용기, 절제는 부분적인 의미의 탁월성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탁월성이 정의고 부분적으로 관여되는 것이 지혜, 용기, 절제이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의문이 있죠. 플라톤은 이렇게 왜 이렇게 그 국가에 있어서 어떤 각자의 뚜렷한 역할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신분을 고착화하는 시스템 아니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의문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플라톤은 또 이런 언급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내가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그 정말 딱 맞는 어떤 신분이 뭐냐? 나에게 딱 맞는 어떤 그 위치가 뭐냐? 근데 그 위치는 우리가 교육을 받아보는 과정 속에서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교육을 받으면서 나한테 딱 나의 재능은 딱 여긴 것 같아. 내 재능은 이건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에 있어서 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조되겠지만 국가 구성원으로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우치는 데 있어서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미리 신분처럼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아가면서 과연 나에게 적절한 국가 안에서의 소임이 무엇인지를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이렇게 이제 플라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 내의 생산자 계급, 그리고 군인 계급, 지도자 계급은 국가 전체의 구조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파악해야 한다. 근데 이때 이 파악은 교육을 통해서 이제 많이 파악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소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군인 계급이 하나의 계급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번 플라톤의 이성적 인간에 대한 부분에서도 봤지만 아마 플라톤이 살던 그 시대 때는 아마 전쟁이 일상화된 사회죠. 그래서 플라톤이 살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의 역사를 보면 정말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전쟁이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굉장히 어쨌든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굉장히 불안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그런 어떤 뭡니까? 역사를 우리가 잘 보면은 물론 아주 안정되고 풍요로운 시대도 일정 정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기가 폴리스 간의 경쟁 혹은 뭐 페르시아와 어떤 그리스의 도시국가 간의 전쟁이라든지 이렇게 어쨌든 전쟁이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이렇게 플라톤도 이런 계급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뚜렷하게 군인 계급을 이렇게 설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국가 전체의 구조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원리가 필요하다.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욕망 추구 집단, 이게 이제 생산자 계급인데요. 절제의 덕목을, 명예 추구의 집단은 용기의 덕목을, 그리고 이성적인 자들은 지혜의 덕을 갖출 수 있다. 여기 보면은 특징적인 게 군인 계급을 명예 추구의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우리 영화 300에서도 보겠지만 군인은 정말 명예가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그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도 아니 스파르타의 전쟁에서도 이제 그런 뭐 헤로도투스의 그런 역사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군대의 규모를 자랑하는데 그 규모에 보면 대부분 참전한 군인들이 대부분 용병이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고 전쟁에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이쪽 그리스의 병사는 뭡니까? 소수 정예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은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용기의 정도로 보면 압도한다라는 거죠. 그 용병 집단을 압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헤로도투스의 그런 그 역사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페르시아 군인들이 우리가 쏘는 화살이 이 중천에 떠 있는 해를 가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포스러운 말을 하니까 그리스 군인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땡볕에서 싸우지 않아도 좋겠군. 이거야말로 이제 그 군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화살이 하늘을 덮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치니까 땡볕에서 싸우지 않고 그늘 속에서 싸워서 좋겠다. 이렇게 이제 대응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용맹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결국은 군인이 가장 용기 있게 전장에서 죽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명예롭게 죽는 거죠. 응? 명예롭게 죽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불멸이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불멸이라는 단어. 불멸이라는 단어. 네, 불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그리스적인 의미의 불멸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염두에 둔 불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불멸이라는 것은 신적인 용어죠. 불사적인 존재, 불멸의 존재는 신적인 거지 인간은 불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 인간이 불멸하는 방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는데요. 이 두 가지 접근은 영어 단어에도 나타납니다. 영어 단어에 우리 컨셉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영어 단어의 컨셉션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뜻으로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품는 행위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 파악함, 뭐 이해함, 뭐 생각함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쓰죠. 파악, 뭐 이해, 뭐 생각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임신이란 뜻입니다. 임신, 아이를 품는 거죠. 이 컨셉션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의 불멸을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인들은 불멸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영혼의 자식을 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영혼의 자식을 품는다는 것은 뭡니까? 만약에 시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더라도 그 시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많은 후대 사람들의 어떤 영감을 자극하는 아주 위대한 시. 이게 일종의 영혼의 자식이 되겠고요. 위대한 법률가에게는 그것이 위대한 법이 되겠고요. 위대한 건축가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건축물이 되겠고요. 한 군인에게는 그것이 뭡니까? 어떤 그 명예로운 죽음이 되겠죠. 그게 바로 후대 사람들의 어떤 그 기억에 계속 전승된다는 것. 영혼의 자식을 품는 것이 유한한 인간이 불멸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어떤 자식을 낳으면서 어떤 일종의 자식을 계속 낳으면서 나는 비록 죽지만 또 내 아들이 또 이 땅을 살고 또 자식이 또 살고 또 살고 이런 어떤 육체의 자식이 계속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자기 자신은 뭡니까? 어쨌든 일종의 불멸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임신과 또 자손을 이제 낳으면서 나오는 어떤 일종의 불멸의 방식과 영혼의 자식을 품어내면서 그 영혼의 자식을 통해서 불멸하는 방식.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는 불멸의 두 가지 방식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명예 추구 집단, 이 군인에게 있어서 명예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성적인 자들은 지혜의 덕목을 갖출 수가 있다. 세 집단이 각자의 사회적인 소임을 수행할 때 국가는 전체로서 정의롭게 된다. 이게 이제 국가의 정의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개인의 정의입니다. 개인의 정의는 개인의 영혼은 국가의 세계층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영혼을 우리가 이렇게 원으로 그린다면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욕망적인 부분이 있죠.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3분설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기계라는 것은 이성적인 사유를 뭡니까?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추진력. 이게 이제 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성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제 욕망적인 측면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참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 기계라는 측면. 이게 서양 고대 철학에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요. 근대서부터는 이런 말 잘 안 쓰죠. 보통 요 자리에 뭘 많이 씁니까? 벌써 서양 근대만 하더라도 요게 이제 의지가 나오죠. 의지. 의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라틴어로 볼룬타스죠. 볼룬타스. 의지. 근데 어쨌든 플라톤에게서는 이렇게 기계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들 1990년대 말이면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는데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일본계 미국인이죠. 아마 그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로 아마 재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전 세계에 아주 굉장히 좀 파장을 일으키죠. 어떤 책으로 파장을 일으키냐면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보통 이렇게 종말이라는 단어가 책 제목에 있으면 일단 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역사의 종말이죠. 근데 이 역사의 종말의 그냥 핵심적인 주장은 후쿠야마의 핵심적인 주장은 인간이 모색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좀 코웃음 쳤습니다. 책을 제대로 읽지 않은 독자들은. 왜 그럴까요? 아니 뭐 현실 사회주의가 다 몰락했잖아요. 동구권도 몰락하고 소련이 러시아로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독일이 통일되고요. 아니 이렇게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동구권이 몰락하는 거 보면서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다. 인간이 모색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다. 뭐 나도 현실 이렇게 어떤 정치 체제 보면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저자 후쿠야마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서 그런 어떤 현실적인 논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거의 철학자 수준의 논거를 펼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봤었을 때는 지금까지 어떤 서양의 지성사에서 인간이 모색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임을 뭔가 이렇게 자기가 딱 포착해낼 수 있는 근거가 서양 지성사의 면면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후쿠야마가 처음으로 주목한 철학자가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바로 이 기계죠. 이 기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성적인 사유를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추진력이죠. 일종의 패기입니다. 패기. 그리고 이게 점점 이렇게 흘러가면서 독일의 철학자 헤겔에게서는 이런 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인정욕구로 나타나는 겁니다. 인정욕구. 인정.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죠. 이게 사실은 바로 이 기계와 연관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타인들 앞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사람들 앞에서 좀 더 엑설런트하고 뛰어나고 선망이 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자존심을 건 싸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자기 자존심을 어떻게 보면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어떤 일종의 패기 있는 삶의 방식들 이게 바로 플라톤으로 따지면 그게 기계에 해당되는 거고 헤겔에 따지면 이게 바로 일종의 인정욕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철학자 니체로 따지면 이것이 바로 일종의 귀족 정신이라는 겁니다. 니체 철학에서는 이것을 귀족의 정신 혹은 강자의 정신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의 반대말이 노예의 정신입니다. 약자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야마라는 이 학자는 플라톤의 기계, 헤겔의 인정욕구, 니체의 귀족 정신 이것이 다 바로 이 계열이라는 거죠. 이 계열. 그리고 이 계열을 제대로 살리는 정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인간의 기계와 인정욕구와 귀족 정신을 계속 억압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바로 이 기계와 인정욕구와 귀족 정신이라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살려주고 그것이 일종의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작동해서 결국은 인간이 모색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그러니까 이 후쿠야마는 일종의 철학적인 논거를 대는 거죠.
어쨌든 플라톤이 생각했던 요 기계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요 개념, 인간 영혼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가 참 흥미롭죠. 정의의 원리가 없다면 지혜롭지만 용기가 없는 영혼, 용기는 있지만 무절제한 영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의라는 것은 일종의 컨트롤 타워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전체적인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만 탁월한 것이 아니라 기형적인 영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기형적인 영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 인간에서도 봤었지만 정말 공부는 잘하지만 슬기롭지 못한 인간. 이런 어떤 기형적인 인간형이 나올 수 없도록 미리 차단하는 어떤 일종의 내적인 원리가 플라톤에 따지면 정의라는 거죠. 정의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플라톤은 한 개인의 정의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도덕적인 의미 이런 식으로 우린 정의로운 걸 올바름을 이야기하지만 플라톤은 이것을 굉장히 내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내적으로 뭔가 탁월한 상태죠. 우리 영혼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조화롭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관제탑이 필요한데 그 관제탑의 역할이 정의라는 거죠. 영혼의 세 부분이 각자 고유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는 욕망의 부분의 절제를, 기계의 부분의 용기를, 이성의 부분의 지혜의 탁월성을 성취하게 만드는 거고 따라서 이 정의라는 탁월성은 영혼 전체의 탁월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 스승 소크라테스는 내 영혼을 돌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지만 제자인 플라톤은 뭡니까? 바로 이 내 영혼을 돌보라라는 스승의 말을 굉장히 정교하게 체계화시켜서 이렇게 영혼의 건강성, 영혼의 어떤 탁월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정의관을. 개인의 정의, 즉 영혼의 내적인 조화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적실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개인의 정의는 국가적으로는 폴리스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즉 생산과 소비의 삶, 군인의 삶, 철학자의 삶을 조화롭게 수행하게 만든다. 개인의 정의의 실현은 폴리스라는 새로운 질서의 참여를 요구한다. 이게 아마 제가 오늘 이성적 인간 그 두 번째 도입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성적 질서의 삶 속에는 반드시 개인적인 측면과 이런 사회적인 국가적인 측면이 맞물려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플라톤의 이성적 인간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성적 인간의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입니다. 우리 보통 영어에서도 유토피아라는 말 많이 쓰죠. 이상국가입니다. 유토피아. 이 토피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토포스죠. 토포스라는 것은 뭐 공간, 땅, 뭐 이런 말입니다. 이때 이 앞에 유라는 접두사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두 가지 복수적인 해석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것을 그리스어의 의미로 본다면 에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에우. 근데 그리스어의 에우는 영어로 굿이죠. 유서네이지아, 안락사, 좋은 죽음이죠. 영어로 유서네이지아, 안락사. 요거를 어원적으로 분석하면 이제 좋은 죽음. 이렇게 에우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 접두사 유를 낫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낫으로. 그러면 정말 재미있게 뜻이 되죠. 좋은 나라인데 없는 나라죠. 이게 이제 유토피아의 원래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조합해 보면 좋은 나라인데 없는 나라죠. 이게 아마 이제 유토피아의 원래 이렇게 어원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런 뜻이 나옵니다. 플라톤이 지난 강의에서나 이번 강의에서나 그 아주 철저한 이분법적인 구도, 특히 이제 우리 동굴의 비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존재론적인 구도, 플라톤의 투 월드 필로소피, 두 세계적인 이원론적인 어떤 그런 철학관이 여기에도 그렇게 투영이 됩니다.
동그레비에서 봤던 현상계와 실제계 이 구분이 통치자 집단과 어떤 생산자 집단, 지배와 피지배의 구분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통치자 집단은 이성을 소유한 지혜로운 자 혹은 이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을 이제 조금 다른 식으로 본다면 이게 국가의 영혼이면서 이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생산자 집단은 제가 아까 이것이 굉장히 포괄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존과 욕구의 충족에 충실한 그런 집단이다. 농부, 기술자, 상인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물질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부류다. 지식이 아니라 믿음과 욕망의 삶을 사는 집단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보통 동굴의 본다면 동굴 안의 재수다. 그리고 독사, 오피니언, 상식적인 세계관의 어떤 그런 의지에서 살아가는 동굴 안의 재수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생산자 집단과 이렇게 유비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으로서 자신의 소임이 어디인가를 깨우치는 방식이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어떤 하나의 태어나면서 신분이 정해졌다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나에게는 딱 요 정도가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라톤은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내가 이 국가 안에서 나의 쓰임새가 어떤 거지 교육을 통해서 이제 깨우친다라는 부분 이것도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자, 교육이 이제 강조되는데요. 플라톤의 이상 국가의 목표는 인간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일이며 이러한 일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교육은 어떤 제도적인 측면보다도 특별히 교육 과정, 커리큘럼에 아주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있다가 지문을 보겠습니다만요. 교육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가 참된 지식과 진리를 파악하는 자, 즉 철학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후대 사람들은 엘리트 교육이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죠. 일반 생산자 집단을 위한 보통 사람들의 교육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철학자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수월성 교육, 엑설런스한 교육이죠. 엑설런트 교육이죠. 이 때문에 통치자 집단의 양성을 위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플라톤이 이상 국가를 다스리는 철학자가 어떻게 양성되는지 그거를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한번 써봤습니다. 소년들 중에 가장 강건하고 용맹스러우며 학업에 우수한 자들을 뽑아서 2, 3년간 체육 훈련을 시킨 다음 가장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산수와 기하학 그리고 음악, 천문학 등 여러 학문을 가르친다. 일단 여기 첫 부분에서 주목할 부분은 일단 신체가 강건하지 않으면 뽑힐 수가 없죠. 아무리 영혼을 강조하고 영혼의 건강성을 강조하지만 이 신체가 강건하지 않으면 그래서 플라톤의 교육론에 보면은 체육이 많이 강조됐고 그 다음에 전쟁도 많이 강조되어 있죠. 이렇게 어쨌든 이런 신체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영혼이 깃든다. 아마 이런 말이 연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산수와 기하 그리고 음악, 천문학 이런 것들을 여러 학문들을 가르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의 특징은 뭘까요? 일단은 기하학은 지난번에도 봤지만 공간의 수리적인 성질을 탐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다. 음악은 어떻습니까? 뭐 산수와 기하학 뭐 그냥 수학이라고 그냥 넓게 보고요. 음악이요. 아마 이것도 가장 조화로운 음을 낼 수 있는 그 비율을 구성하는 어떤 학문, 이것도 철저한 어떤 일종의 어떤 체계적인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수학과 같은 어떤 체계적인 학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화로운 음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모색하는 것이요. 뭐 이런 것들이겠죠. 천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체의 운동을 아주 정교하게 추적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산수, 기하학, 음악, 천문학 이런 학문들을 이제 배운다는 거고요. 그런데요. 20세에 이르렀을 때 그들 중 우수한 자를 다시 뽑아서 속관해서 그때까지 두서없이 가르쳤던 것을 그 전체의 관계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존재의 본성도 알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학을 제가 굳이 정의하자면, 그리고 또 그렇게 플라톤이 기하학을 좋아했던 이유도 보자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뭡니까? 생성 혹은 변화보다도 뭐예요? 존재, 자기동일성,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뭡니까? 변하지 않는 아주 자기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 존재.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학문으로서 제일 유용한 게 수학이라고 플라톤은 본 거죠. 우리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경험적인 학문보다도 오로지 순수한 사유를 통해서, 사유 활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 왜냐하면 그때의 삼각형이라는 존재는 지난번에도 봤지만 현실 속에 그런 결함 있는 삼각형이 아니라 뭐예요? 완벽한 이념 속의 삼각형이죠. 이런 식으로 존재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아주 가장 적절한 학문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변화가 여지가 없으니까요. 변화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수학이나 음악, 천문학을 이렇게 배우는데, 여기서 두서없이 가르친 것을 전체의 관계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뒤에 보는 시놉시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조망해 본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천문학을 배우는데 왜 배우는지 모르고 그냥 배운 거고, 20세 때까지는 음악도 천문학도 수학도 열심히 배우긴 하는데 이게 왜 배우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은 없이 그냥 배웠는데, 이제 20세가 됐을 때는 뭐예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공부를 왜 하는 겁니까? 결국은 어떤 거예요? 존재의 본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적인 학문이라는 거죠. 예비적인 학문, 존재의 본성. 끊임없이 변하는 어떤 일종의 생성의 학문이 아니라 어떠한 변화도 받아들이지 않는 고정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 존재의 본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이런 학문들을 배웠다는 거죠. 아, 내가 배우는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내가 산수를 배웠던 건 이거구나. 기하학은, 음악은, 천문학은, 아, 내가 존재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 공부했구나. 이렇게 이제 20세가 돼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30세가 되면 그들 중 학문과 전투와 그 밖에 여러 훈련에서 가장 탄탄하면서 전체를 한눈에 보고 존재 자체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자들을 뽑아서 35세까지 변증법을 강도 높게 훈련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증법이요. 그리스어로 디알렉티케라고 보통 쓰고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뭐 디알렉틱스. 그리고 이것이 일종의 대화, 뭐 토론 이런 것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디알렉티케가. 이것은 이제 변증법. 그러니까 뭐 대화, 토론 다 이게 연관되는 의미죠. 다이알로그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쪽 계열이겠죠. 자, 그런데요. 디알렉티케라는 것은 뭐냐면 사물의 본성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입니다. 내가 어떤 묻고 답하는 대화 과정 속에서 진짜 X란 무엇인가, 사물의 본질은 무엇인가,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학문이 디알렉티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부분적인 관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일종의 변증법이 겨냥하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본성에 대해서 제대로 답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부분적인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우리 지난번 안트로포스와 연관되겠죠. 요모조모 경물치지할 수, 경물치지 우리 한자어로. 이런 능력이 바로 디알렉티케죠. 존재의 본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디알렉티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이 끝나면 다시 사회에 내보내 전쟁에 관한 일이나 나라의 여러 일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경험을 쌓게 한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되려면 뭐예요?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죠. 어느 고립된 공간 속에서 이론적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것을 열심히 하고 또 바깥에 내보내서 또 여러 가지 실천적인 경험을 쌓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오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을 우리가 보면 뭡니까? 진짜 철학자 한 명을 양성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아마 10,000명이 어렸을 때 뭐 신체가 건강한 친구들을 한 만 명을 뽑았다고 한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손가락에 뽑지 않을까요? 나중에 50대 때 철학자가 됐었을 때 그 50세의 철학자는 10,000명 가운데 정말 몇 명이 선발될까요? 저는 5손가락 안에 과연 이게 들 수 있을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거기서 다시 한번 온갖 종류의 유혹에 굳건히 견딜 수 있는가를 시험하고 50세가 돼서야 영혼을 열고 모든 것에 빛을 주는 존재로서 그 존재로 그 시선을 향하게 한다. 이게 일종의 선의 이데아고 플라톤의 동굴에 비유해 따지면 태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 단계, 철학자의 단계, 이 단계가 이제 50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의 이데아를 파악했을 때 그들은 전 국가의 모범으로 삼으며 남은 생애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철학에 바치게 하고 요 과정 속에서 이제 50세가 됐을 때 나름대로 순번을 정해서 야 이제 네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려. 그리고 일정 정도 끝나면 또 뭐예요? 또 그 다음 순번의 철학자가 또 다스리고 또 그 다음 순번의 철학자가 다스리고 해서 철저한 순번제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다스리고 난 다음에는 그 철학자는 여기 나와 있지만 뭡니까? 이제 또 다시 철학에 자시 생애를 바치고 또 영예롭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이제 영예롭게 이제 뭐 후학 양성을 한다든지 뭐 또 자신의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의무감에 이제 철학자로 삶을 살다가 왕이 된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의무감.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나서서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의무감에 이제 왕이 된다라는 것,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 교환을 만들면서 우리 보통 정말 공자의 자전적인 기술, 동양의 성인의 한 사람이었던 공자가 자신의 어떤 인생을 수레하면서 자신의 어떤 인생의 단계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노노 위정편에 있죠. 그런데 뭐 공자와 플라톤이 교류했다라는 가능성은 전무하겠고요. 그럴 가능성은 없겠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 철학자가 50세 때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이 공자의 철학 행도, 이렇게 철학적인 삶도 어쩌면 이렇게 일치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지학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30의 뜻이 확고하게 섰다. 보통 학문의 뜻을 둬서 한 15년 만에 완벽하게 자립했다. 어떤 전문가의 수준에 들 만큼 이제 완벽하게 자립했다. 그리고 40에는 미혹되지 않았다. 이것도 우리 재밌는 표현이지만 여기 보면은 온갖 종류의 유혹에 견딜 수 있는가를 시험한다라는 게 여기도 우리가 한번 4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공자도 보면 나이 40을 이제 미혹되지 않은 바로 불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15세 때 학문의 뜻을 두고 또 그 학문의 길을 갔었는데 나이 40이 돼도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한 점의 유혹이나 후회 없이 나이 40까지 이 길을 곧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자신감? 이것이 바로 일종의 불혹이라는 거죠. 공자의 40에. 참 이렇게 되기 힘들겠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고민합니까? 벌써 우리는 20대 초반이나 또 저 나이 때도 내가 그때 좀 전공을 달리 택했으면 내가 좀 이렇게 해봤으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후회를 해보는데 어쨌든 공자는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도 한 점의 의욕이나 후회 없이 이렇게 길을 갔다라는 것,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인에는 하늘의 명을 알았다. 지천명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플라톤이 선의 이데아, 태양을 파악했을 때의 나이, 철학자의 나이와 너무나 같은 바로 천명을 확립하는 단계, 하늘의 명을 확립하는 단계, 보편적인 진리를 깨우치는 단계, 이런 단계가 참 나이 50이 너무나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순에는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 곧 이치를 깨달아 이해하게 되었고,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나이 60에 어떤 소통의 허브가 됐다. 어떤 말도 완벽하게 어떤 이렇게 순하게 이제 받아들일 만큼 그런 나이가 됐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고집이 세지고 그렇게 일종의 완고한 인간이 되어 가는데, 공자는 오히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소통의 허브가 됐다. 그 사람은 일종의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 사람만 있으면 하나의 그 조직이 정말 소통이 안 되는 조직으로 될 만큼 어떤 그런 소통의 허브가 되는 그런 단계에 돌입했다. 그리고 이른이 돼서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서양 윤리학에서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 먹은 대로 행동했는데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단계를 서양 윤리학의 단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고선이죠. 예,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이 완벽한 일치가 최고선. 그러니까 서양 윤리학에서 어떤 최고의 목표로 설정한 단계가 최고선인데, 바로 이 공자는 그 목표를 나이 이른에 달성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 플라톤의 교육을 보면서 철학자가 되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런 철학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에서는 주인공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하죠. 자신의 이상 국가에 대해서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으면 아마 굉장히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플라톤도 자신의 이상 국가론을 구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것인가를 본인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실험적인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복잡한 현실 세계, 현실 정치가 전혀 여긴 고려되어 있지 않죠. 탁월한 한 사람이 과연 한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플라톤은요, 사실은 우리 생애에서 봤었지만 이걸 실험했다고 하죠. 자기는 이 철인 정치를 한번 그 이탈리아의 시라쿠사의 섬인가요? 거기서 한번 자신의 이상 국가를 한번 펼쳐보려고 실험했는데 실패하죠.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거를 진짜 현실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변수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플라톤은 후기 저서의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가 법률이란 책입니다. 노모이란 책입니다. 법률은 뭡니까?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통치자보다는 아마 시스템이 중요할 것 같다. 법치가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 법치를 제대로 지켜나가는 시민이 중요할 것이다. 법치와 시민의 역할, 아마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전반기에는 한 사람의 탁월한 이성적 인간이 온 국가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 좋은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어떤 엘리트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한 사람의 탁월한 사람보다도 시스템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국가, 아마 그런 국가가 이상 국가일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 자신의 입장을 조금 이렇게 일정 정도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이 후기 저작에 나타난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철학자 왕이 다스리는 국가. 우리가 봤지만 철학자 왕은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선발, 교육, 양성되는 것이다. 철학적인 지성과 정치적인 통치력을 갖춘 철인왕만이 이상 국가를 다스릴 자격이 주어진다. 쉽진 않다. 드물 것이다. 철인왕은 통치자인 동시에 위대한 교육자로서 시민들의 영혼을 관리, 교육하는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되는 아주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맡는 단 한 사람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단 하나의 탁월한 사람이냐 아니면 시스템이냐. 아마 이 부분에서 플라톤도 자신의 입장을 조금 후퇴한다. 이런 것도 이제 흥미로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학이라는 학문이 치자의 학문입니까? 시민의 학문입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정의 가운데서 여러분들 뭐 많이들 이야기하죠. 시민의 학문으로서의 정치학, 그리고 치자의 학문, 통치자로서의 학문으로서의 어떤 정치학. 아마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달리 아주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많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플라톤에게 있어서의 이성적 인간을 두 주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그냥 정리하면 간단하죠. 플라톤에게서의 인간의 참된 모습은 육체의 혼란을 극복하고 이성적인 질서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굴의 비유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오늘 봤던 뭐 정의라는 어떤 플라톤에 있어서의 정의 개념, 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여실히 나타나죠. 그리고 이성적인 질서의 길이란 인간의 진정한 본성을 발휘하는 길이다. 이 인간의 진정한 본성, 플라톤이 당시대를 목격했던 수많은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신의 육체의 안위를 모색하는 그런 인간이었지만, 플라톤은 그런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에 어떤 좌절하지 않고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정의를 포착해내서 그것이야말로 인간은 그러한 존재다. 인간 본성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성적 질서의 길이란 인간의 진정한 본성을 발휘하는 길이다. 결국 플라톤에게서의 이성적 인간은 진리 탐구의 주체, 윤리적인 행위의 주체, 그리고 오늘 정의론에서도 봤었지만 아주 내면적으로 어떤 온전한 어떤 내면적인 탁월성, 덕목을 갖춘 존재, 뭐 조금 더 포함하자면요. 어쨌든 이런 주체로 자리매김된다. 플라톤에게서의 이성적 인간은 이론적인 측면, 실천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내적으로 굉장히 아주 탁월한 상태, 내면의 탁월성을 갖고 있는 존재, 이런 존재가 플라톤에게 있어서 이성적인 인간의 존재다, 이성적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600년 전에 플라톤을 통해서 우리는 이성적 인간을 살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 속의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나름대로 뭡니까?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일종의 인간의 이상, 철저한 이성주의자가 인간의 이성을 추출해서 그 전형을 이야기했는데, 그 인간의 이성적 인간의 전형은 정말 지금 사회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빛을 발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수업 현장에서도 여전히 이성적 인간하면 플라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이성적인 인간을 두 주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이성적 인간의 열기를 한번 다음 주 감정적 인간을 통해서 한번 확실하게 시켜보도록, 그 열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